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여기 시작했죠, 그쵸? 들어와서 종량제 얘기했고, 이 제 생각에는 요 수거 형태 여러분들한테 그 핸드아웃 나눠드렸죠, 그쵸? 그거 설명 다 했나요, 제가? 하다 말았나요?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아웃 보시면은 제 기억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세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쵸? 세 개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림 8.14에 나온 거는 Hauled Container System, 컨테이너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8.15에 나오는 거는 Stationary Container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자체가 그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지역에 그대로 있는 그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핸드아웃의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보시면은 말이 적혀 있죠, 그쵸? 211페이지, 그러니까 210페이지부터 보세요. 예, 없어요?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8.14 왼쪽 거, 왼쪽 부분, 거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definition of terms 그렇게 있죠. definition of terms 해가지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The activities involved in the collection of solid waste can be resolved into 4 unit operations 하면서 pick up, haul, at-site, off-site.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이런 액티비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픽업, 하울, at-site, off-site 그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픽업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at-site, off-site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데피니션이 픽업이죠. 픽업은 뭐냐면 쓰레기를 이렇게, 쓰레기라기보다는 여기선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자체를 픽업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쓰레기를 픽업하는 거. 그거는 어떤 동작을 얘기하냐면은 요 그림에서 요 위에 부분 있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면 단지, 아니면은 그 컨테이너가 있는 지역들, 요 동그라미들, 여기서 보내는 그 시간들,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픽업입니다. 픽업이고, 읽어보시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여러분? 하울이죠. 하울은 뭐냐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던지다, 움직이다. 우리 그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그런 그 동작이라 그랬잖아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있죠. 요 화살표들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걸리는 시간이 하울 시간이다. 컨테이너를 움직이거나 쓰레기를 움직이는 하울 시간이고, 그 다음에 at site이 나오죠. at site이라는 건 뭐냐면은 쓰레기를 모아와서 여기 적환장 아니면은 뭐 처리장, 이렇게 요 사이트에 와가지고 걸리는 시간, 요 밑에 동그라미에서 걸리는 시간이 at site이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다 공이, 세 그림 다 공이 그 원칙에 의해서 하시면 돼요. 위에 원들에서 걸리는 시간이 픽업, 그 다음에 요 적환장 제일 끝에 원에서 걸리는 시간이 at-site, 그 사이사이에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울.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off-site이라고 있죠. 오프루트라는 건 뭐냐면은 요 동작 이외에 걸리는 시간, 뭐 예를 들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옆에 식당 가서 밥 먹고 온다든지, 중간에 뭐 던킨에 들려가지고 커피를 하나 사 먹는다든지, 그런 시간들, 출퇴근 시간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걸리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게 오프루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작은 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리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중에 뭐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시험 문제 안 내지 뭐. 전에는 어떤 시험 문제 냈냐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만큼 수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트럭이 몇 대 있고 그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있을 때 뭐 얼마나 수거할 수 있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간단한 예가 여러분들 그 뒤에 이그젬플에서 나오는데 이런 걸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시험 문제 냈었는데 이번엔 안 낼게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시험 문제 옛날에 냈던 건 이거보다 훨씬 요 세 번째 거 이거하고 유사했던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였죠.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 한번 읽어 봅시다. 일일 폐기물 발생량이 2000세제곱미터인 도시에서 용적 5세제곱미터인 트럭으로 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운반하고자 한다. 운반 시간이 8시간, 운반 거리가 2km, 적재 시간이 25분, 운도 왕복 시간이 10분, 적하 시간이 10분일 때 소요 차량 대수는 얼마인가? 단 대기 차량이 2대 필요하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적재 시간, 여러분. 적재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린 뭐였냐면은 픽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자기 트럭에 실는 시간, 컨테이너를 실는 시간, 적재 시간이 픽업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적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S사이트, 여러분들한테 그 적한장 가서 이 쓰레기를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10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운반 시간, 운반 거리, 왕복 시간 이런 거는 괜히 헷갈리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사실은 왔다 갔다 운도 왕복 시간이 10분이라는 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 걸린다는 거죠. 그쵸? 그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울 타임 그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한 대가 이만큼 운송을 하고 이렇게 한 대가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쓰레기 전체량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차량이 몇 대나 필요하냐 하는 거 그런 심플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7.5대 나오면은 8대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차량 2대에서 10대라고 답하다 하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여러분. 쓰레기 그 배출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수거하는 그 간단한 예로서 여러분한테 이거 예제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수거 노선. 이거 수거 노선에서 수거는 이건 잘못된 거고, 수거 노선 결정할 때 유의사항. 여러분, 수거 노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하울드 경우에 아니다 컨벤셔널 모드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하울드 컨테이너가 아니라 스테이셔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셔너리 컨테이너 시스템인 경우에 컨테이너는 각 단지 아니면 동네에 있고 어떤 큰 트럭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스마트하게 잘 다니면은 기름도 세이브 되고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머리를 잘 써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여러분 각각이 성동구 내에 컨테이너가 있는 위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내가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아침에 일루 갔다가 그 다음에 일루 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왠지 또 저쪽을 가야 될 거 같아서 김희성한테까지 가고 다시 또 일루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스마트한 방법이 아니죠. 이거보다는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거고, 좀 요 한 번 돌아가지고 다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김혜성 뭐예요? 핸드폰 보지. 여러분 옛날에 그 한 몇 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 여러분 실용공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용공학 개론, 실용공학 연구. 그리고 여러분 때는 없었던 거죠. 우리 학교만 있던 시스템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거 뭐 아빅하고 이러면서 없어졌는데, 실용공학 개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새내기 세미나 했었죠. 새내기 세미나하고 비슷해요. 실용공학 개론을 한 1학년 때쯤 이렇게 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실용공학 연구라는 거는 이거는 리콰이어드는 아니었어요. 필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떤 특정한 교수님하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하나 결정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레포트를 만들어도 되고 어떤 아니면 뭘 만들어내도 되고 그런 과목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자유 과목이죠. 학점은 몇 학점 줬나? 1학점 줬나? 2학점 줬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학점도 작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교수님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한 학기에 한 두세 명씩은 저한테는 꼭 왔었어요. 저한테 왔어가지고 한 4, 5년 전인데 요 실용과학 연구를 우리 쪽에서는 성동구 내에서 쓰레기 그 발생량 추정하고 어디서 얼마나 나오나 그런 거 조사해서 어떤 트럭이 필요한가 그런 그 플랜을 짜주고, 마침 또 산업공학과에서도 그런 실용공학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여러분 산업공학과 뭐 하는 건지 잘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그쵸? 뭐 걔네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옵티마이제이션, 그래가지고 이 최적화예요. 최적화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최소의 비용으로 아니면 뭐 최소의 시간에 걸쳐서 맥시마이즈 뭐 프로핏 뭐 그런 식의 그 수학적인 그런 기법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요 수거 노선을, 최적화하는 수거 노선을 플래닝하는 거를 해가지고 둘이 같이 실용교육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특히 수거 노선 그런 것들은 아주 산업공학과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제가 뭐 특정과를 비방하는 건 아닌데 산업공학과 그게 그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그 컴퓨터가 아주 좋아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 지금은 거의 없었지만 그 IBM 지금도 있긴 있죠. 지금도 있는데 IBM 같은 데서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 여러분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도 없죠. 제가 컴퓨터 어떻게 썼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나요? 프로그램 어떻게 했나?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C 배웠죠? C.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포트란을 배웠어요. 2학년 때. 포트란 아니다, 3학년 때 배웠다, 우리 과는. 왜냐면 그 2학년 때 다른 과들이 다 하고 왠지 밀려가지고 3학년 때 배웠는데 랭귀지로서 포트란을 배웠는데, C에서도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잖아요. 프로그램 짜고 여러분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런을 어디서 하셨어요? C 배울 때 그냥 PC에서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PC에서 하셨죠. 근데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그때만 해도 1950년대 그때니까,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별로 없었어요. 50년대라 그러면 좀 웃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50년대 아니죠, 여러분. 50년대는 나도 못 태어났어요, 그때는. 제가 80년대 초반인데, 네. 그러니까 84년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PC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어떤 PC가 있었냐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애플, 맥도 아니고 애플에서 그 제일 처음 나온 거, 여러분 그 완전 장난감 같은 거, 그것도 한국에 몇 대 없었을 거예요. 학교 전체에서 그게 집에 있는 애가 뭐 한 900명, 1000명 중에 뭐 한 명? 그 정도였고, 여러분 우리 많이 쓰는 이런 PC도 거의 없을 때였어요. 거의 없을 때였고, 컴퓨터라는 건 뭐였냐면은 학교에 메인프레임이라는 건 여러분 그 컴퓨터가 또 어마어마하게 켜가지고 뭐 한 이 방에 한 반 정도 되는데 컴퓨터 이따만한 게 몇 대 들어가야 그 컴퓨터가 그런 일을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컴퓨터가 우리 지금처럼 뭐 수강 신청을 받는다, 뭐 입시 그 자료를 소팅한다, 홈페이지를 뭐 해준다, 이메일을 해준다, 그런 기능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하고 순전히 공학적인 그런 계산만 해주는 그런 컴퓨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제일 첫 세대였어요. 어떤 세대였냐면은 메인프레임에 연결된 터미널, 이런 모니터가 몇 개, 한 학교 전체에 25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5개 이따만한 여러분 그 모니터 있고 요런 요 자판 있고
그거는 메인 프레임하고 연결이 된 거였어요. 메인 프레임이 PC 하나보다는 그래도 좀 컸으니까, 크기는 컸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숙제를 하려면은 제가 손으로 해와가지고 여기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컴파일 해보고 뭐 링크해서 런을 해서 제가 결과를 금방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하나 붙기 먼저 들은 학생들은 제 동기생 중에도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줄을 짰잖아요. 10줄을 짰으면은 그 매 줄마다가 여러분 OMR 카드 있죠. 그 우리 컴퓨터 시험 볼 때 쓰는 OMR 카드, 거기다가 매 한 줄씩 천공을 해요. 여러분 구멍을 뚫는다고요. 구멍을 뚫어서 내가 어떤 랭귀지를 썼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 프로그램이 10줄이면은 12줄이 필요해요. 12카드가 필요해요. 매 줄 하나씩 하고 앞에 카바하고 뒤에 카바에서 이렇게 12줄을 천공을 해요. 근데 자기가 또 천공을 못 해요. 천공은 누가 하냐면은 학교에 그 사무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무 직원이 대신해줘. 여러분 천공기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천공기라는 게 뭐 별거겠어요 여러분. 타자 같은 건데 딱 치면은 그게 그 카드 거기 해당 부분에 딱 구멍을 뚫는 거죠 여러분, 네모나게.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맡기면은 그 사무 직원이 또 직원이라 여러분, 직원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다음날 해줘요 여러분. 다음날 해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메인 프레임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 앞에 가가지고 이걸 딱 접수를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은 곧장 그것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날 작업 끝나고 일과 끝나고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보려면은 이틀은 걸린다는 거죠. 3일, 2, 3일은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C 플러스 해보셔서 알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돌리면은 금방 여러분 결과가 나와요? 뭐 결과 나온다고요? 이은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고? 에러 안 나와요 여러분? 에러 나오죠. 에러 엄청 많이 나오죠. 에러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번 에러가 나왔다면은 그 숙제를 맞추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줄짜리 프로그램 결과 제대로 돌리는데 10번 에러가 나오면은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막 PC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처럼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컴퓨터도 옛날에는 없었어 가지고 그게 좋아지면서 이 산업공학, 이 시스템 어널리시스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수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뭐 LP 그런 것들, 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주로 생각하는 게 산업공학과다 하는 겁니다. 저 산업공학과에 대해서 좀 알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 부전공했어요 산업공학과를. 그 학부 때가 아니라 대학원 가서 부전공을 해서 제가 좀 압니다 여러분. 그 과목도 여러 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쪽 교과서 보면은 이런 이 루트 짜는 거 이런 거 아주 티피컬한 예제예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들한테 뭐 캔틸레버 빔에 뭐 힘 구하라 하는 식으로 거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그젬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 노선을 결정을 할 때 경제성을 고려해야 된다. 교통체증이 쉬운 도로는 가급적 피할 것. 수거 작업은 유턴을 하는 지역을 피해 시계바늘 방향과 같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그렇게 노선을 정해야 되고, 가능한 제차 같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경사면이나 비탈진 도로는 내려가면서 수거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짐이 더 많아지는데 무거워지니까 기름이 점점 더 많이 들겠죠. 어디 가려고? 정말 급해?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되다 하는 거고, 그 수거 효율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 단위 보시면 알죠. 1톤 수거하는데 얼마만한 사람이 몇 시간을 써서 그걸 수거했냐 하는 거, 그런 식의 계산을 해보면은 그 효율을 비교하는데 괜찮겠죠. 그래서 요런 계산들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죄송합니다. 수거 노선 결정 모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면 구체적인 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산업공학과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환장이다.
적환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적환장이라는 이 말보다는 영어를 보시면 더 쉬워요. 영어의 노트에 보시면 트랜스퍼 스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 트랜스퍼 스테이션 그러면은 우리 뭐죠? 우리 뭐 기차나 버스 탈 때는 환승하는 데죠. 환승 갈아타는데 그런 데가 트랜스퍼 스테이션이잖아요. 쓰레기의 트랜스퍼 스테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적환장이라는 거는 언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동구 내에 컨테이너가 있는 모든 지역이에요. 뭐 아파트, 뭐 옥수동, 동구인가요? 뭐 옥수일동, 옥수이동, 뭐 이런 식의 다 위치라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수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성동구 전체라면은 한 대가 수거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루에 수거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네 대가 나눠서 수거를 한다 합시다. 요 한 대,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이렇게 수거하면은 요 양을 커버하는 데는 거기에 맞는 트럭을 쓰면 되겠죠. 큰 트럭을 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큰 트럭 써도 돼요. 근데 너무 큰 트럭을 이 성동 구내에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은 못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큰 차면은 운전도 힘들어가지고 왠지도 교통체증도 더 시킬 수 있고, 적절한 사이즈를 하는 게 맞겠죠.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대를 쫙 풀어가지고 수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차들을 가지고 여러 개를 다 수거한 다음에 문제는 하루가 딱 끝난 다음이죠. 아니면 쓰레기 양이 가득 찼을 때 그 차에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그 쓰레기 양을 곧장 뭐 처리장으로 가져가면 좋겠죠. 소각장이면 소각장, 아니면 뭐 매립을 한다면 김포 매립지로 다 가져가면 좋은데, 뭐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작은 차가 이렇게 수거하는 데는 유리한데 그것들이 그 많은 차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다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동구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을 때만 해도 한 4-5대인데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다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조그만 트럭들이 하루 종일 거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그때는 또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제일 효율적이냐면은 쓰레기들을 하루에 요 작은 차들이 막 모아와요. 모았다가 성동구 내에 아니면 성동구 근처에 어떤 지역에 일단 거기다 짐을 부리는 거죠. 쓰레기를 부리고 다 내려놓고 하루 그걸 다 모은 다음에 큰 차 한두 대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울시 경우는 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쓰레기 수거는 작은 차들로 이렇게 다 수거해요, 여러분. 수거했다가 요 적환장이라는데 거기다가 다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큰 차를 이용해서 수도권 매립지면 매립지 아니면 소각장으로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차들은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주로 또 아침에 하죠. 아침에 이렇게 모으지만 큰 차로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가는 데는 언제 가냐면 새벽에 가요, 여러분. 새벽이나 밤에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나 밤에 가야 차도 안 막히잖아요. 차도 안 막히고 훨씬 더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쓰레기가 차를 갈아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런 적환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환장이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환장은 쓰레기의 수거 효율 및 효율적인 수거 체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용이 절감돼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차량이 감소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떼들이 다 수도권 매립지 가면은 다 막혀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도 감소가 돼서 교통사정도 개선이 되고 수거 및 수송 체계의 탄력적 운영이 되고 이런 뭐 도시 및 생활환경의 개선이 되고 매립장의 작업 효율 및 이용 효과도 개선이 된다는 거죠. 매립장 입장에서도 편해요, 여러분. 그쵸?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일정 시간에 들어와서 딱 부리고 가면은 거기서 작업하기도 편하잖아요. 내가 불도저 가지고 막 밀고 있는데 또 트럭 한 대가 막 여기 와가지고 나 밀게 막 하면 막 헷갈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대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되고 적환장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적환장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다 적환장을 제가 올리는 게 더 낫긴 했겠지만 우리 같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걸 창을 하나 또 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페이지? 아니에요? 도구? 왼쪽? 요거? 아, 여기다가? 그럼 이거 꺼지지 않나? 요거? 그러네. 죄송합니다. 다음에서 찾아보지 뭐. 다음이 그렇게 찾아달라니까, 여러분. 우리 적환장 한번 찍어봅시다. 오이. 적환장 하니까 여러분 뭐 나와요? 쓰레기 적환장. 우리가 찾으려는 거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삼 쓰레기 적환장, 하남 쓰레기 적환장.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나오지 사실은 더 있을 거예요. 거의 구별로 서울시 같으면은 적환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우선 우리 하남 쓰레기 적환장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나? 전교 1등 화장실이 나오네요. 하남 쓰레기 적환장 어딨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남시청이 여기 있으면은 하남 IC 팔당대교 하남에 약간 그거 좀 사이드에 있죠. 그쵸? 보통 그래요, 여러분. 쓰레기 적환장이 상상이 가시겠지만 쓰레기차가 모이는 데라서 굳이 그걸 뭐 시청 옆에다 두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여러분. 가능한 한 좀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사이드에 있다 하는 거고. 여기 뭐 사진 같은 거 없나, 여기는? 하남 적환장의 사진은 없네요, 여러분. 이게 하남 쓰레기 적환장이라는 얘기인가? 하남에 여러분 소각장은 되게 좋아요. 어우. 생활화수와 쓰레기. 음. 또 만드나? 하남에 제가 알기로 요 쓰레기 시설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네요. 이게 언제 기사죠? 11년 기사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점점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그 환경시설들이 전에는 지상에 다 있었거든요. 지상에 다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디 쓰레기 처리 시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하남시는 생활화수와 쓰레기를 한 곳에 처리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을 여기에 건립한다. 하수처리장, 여러분 물 처리하는데, 음식물 자원화시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모은 거 그거 자원하는 데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쓰레기 압축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적환장까지 완전히 다 어디다 넣냐면 지하에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추세예요. 거의 100%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 20년 전에 맨하탄에서 쓰레기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넣는다고 되게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다 지하에 들어가요. 요즘 하는 건 다 지하에 들어가고, 위에는 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처럼 되게 이뻐요. 지상에 뭐 만든다고요, 여러분? 산책로, 잔디광장, 체육관, 테니스장, 족구장, 공원과 체육시설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위에는 완전 공원이고 밑에다가 다 넣는 그런 시스템을 간다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점은 뭐가 좋냐면은 위에 시설이 저렇게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죠. 그런 면에서 좋고, 나쁜 점은 땅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저희 같은 엔지니어한테는 이거 완전 챌린지죠, 또. 이 지상에 있으면 좀 공기도 잘 되고 훨씬 더 훨씬 더 좋은데, 이 땅 속에 들어가니까 환기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베리어블이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신경은 더 써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여러분 설계비나 시공비는 더 듭니다. 그래서 공사 규모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괜찮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비슷한 데가 여러분 어디냐면은 서울시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런 데 가도 여러분 그 부지 내에 보통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테니스장 있고 축구장 있고 다 있는데, 전에는 부지를 크게 잡아가지고 한쪽에서 처리하고, 여러분 거기 갔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그쵸? 하수처리장 같은 거 생각나죠? 냄새 나던데. 그 부지 내에 뭐 체육시설을 이렇게 같이 뒀었는데, 이제는 그걸로 모자라니까 이건 들어가고 이제 체육시설이 다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고,
하남 말고 그냥 쓰레기 적환장 한번, 그냥 적환장 한번 찍어볼게요. 아, 구글에서 찍을게요. 구글에서 찍으니까 뭔가 있던데. 자, 적환장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개념도 나오고 우리가 하는 거 다 나오고. 적환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딱 이렇게 생겼어요. 실은 딱 이 분위기예요. 여러분 대충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컨테이너 나오고 쓰레기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짐을 부렸다가 다시 싣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 옆에 이거 있으면은 냄새 나죠? 냄새 나서 아주 안 좋아하고 특히 요거 한번 보세요. 안양시 이거 13년 1월 14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요 안양시 요거는 어떤 쓰레기 적환장이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이래요. 여러분 점심시간 가까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왠지 고춧가루가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쵸? 이 색깔의 요 음식물 쓰레기만 이렇게 모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그래서 요 2013년 1월 13일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적환장 옆에 주민들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못 참겠다 하는 게 그 민원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게. 그래서 꼭 필요는 한데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요 적환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어땠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저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적환장을 몇몇 서울시의 구에서는 그걸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고가도로 있죠. 지금 고가도로 서울시에 있는 고가도로 거의 다 없앴잖아요. 뭐 짧은 사거리에 이렇게 고가도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가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길이 이렇게 있고 지면이 이렇게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부분은 물론 한가운데 부분은 다른 길이 지나가니까 안 되지만 요 부분은 좀 공간이 좀 있죠. 뭐 주차를 해도 되고 뭘 좀 세워놔도 되잖아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고가도로 밑에서 쓰레기를 확 부었어요, 여러분. 확 부어가지고 큰 트럭에다 옮겨 싣고 그 다음에 해 뜰 때쯤 돼가지고는 그 큰 트럭으로 빨리 이동을 하는 아주 조그만 임시 적환장들을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고가도로 밑에 가면 여러분 냄새가 나고 막 좀 환경이 안 좋았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적환장을 따로 빼는데 그런 식으로 적환장이 꼭 필요했지만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구가 다 적환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로구나 뭐 중구 그런 데는 적환장을 둘 만한 위치가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로구에 어디다 적환장 두겠어요? 경복궁 옆에? 중앙청 옆에다 둘까요? 청와대 옆에서 잠깐 빌려서 하는 그런 부지가 없는 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구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환장 꼭 필요한 거다. 적환장의 형식은 직접 투하, 저장 투하, 직접 및 저장 투하 방식 뭐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자, 직접 투하라는 건 뭐냐면은 쓰레기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작은 차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큰 차 있으면 큰 차에다 그냥 옮겨 실어버리는 거예요. 저장 투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작은 차를 가져왔다가 일단 땅바닥 아니면 창고 같은 데다 짐을 부려놓고 거기서 다시 퍼가지고 큰 트럭에다 옮겨 싣는 게 저장 투하가 되겠죠. 직접 및 저장 투하는 이 두 가지가 뭐 혼용되는 경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적한장의 위생 요구도는 위동식 컨테이너를 비춰야 쓰레기가 야적되지 않도록 한다. 그쵸? 밖에다 쌓이는 거 아까 그 사진 보셨던 그런 그림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하고 물 뿌리고 악취, 쥐, 벌레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생명력이 강해서 쥐나 약 이런 것들이 마크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집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걸로는 이런 것도 있다. 모노레일 수송, 컨베이어 수송, 컨테이너 철도 수송 뭐 이런 것들. 쓰레기를 우리가 고정적으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 쓰레기통을 수거에다가 다시 차로 옮기는 게 아니라 뭐 모노레일이나 컨베이어나 컨테이너 철도 수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관거를 이용한 수거가 있다는 겁니다. 공기수송, 고층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서 공기수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데 살고 계신 분 있지 않아요 혹시? 자기 집에 이렇게 해요? 하죠? 어디에요? 판교. 그쵸. 새로운 데는 다 그렇게 해요 요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트럭이 안 다니고 이렇게 요 안쪽으로 관고로 다 이렇게 그림 나오죠 여러분. 새로 지는 데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도시들은 판교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저쪽 문산 쪽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주 그쪽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벽하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쓰레기차가 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쓰레기차가 안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값이 그냥 공짜로 세이브되는 건 아니고 요 관거에 쓰레기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압력 가야 되잖아요. 거기 또 돈은 들어요. 돈은 들고 그렇지만 안 보인다는 것도 괜찮죠. 상당히 이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 20년, 15년 전에 이 과목 가르칠 때는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이런 게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 선진국답게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슬러리 수송, 캡슐 수송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엔 안 할 것 같아요. 광고까지만 가고 슬러리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슬러리라는 건 뭐죠?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 이런 그런 상태로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쓰레기가 지금 고체가 이만큼인데 그거 이동시키려고 물을 부어가지고 뭐 이동성이야 좋아지겠지만 물을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할 건 아니고 캡슐 수송이라는 건 쓰레기를 이렇게 캡슐에 잘 담아가지고 간다는 캡슐 내가 타고 싶다. 그쵸 여러분? 놀이공원 가서 돈 내고 타는 건데 쓰레기 태워줘요. 안 되지?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청소 상태 평가법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 여러분 더 얘기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제 4학년이죠? 이제 뭐예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해요? 다들? 여러분 취업도 준비하시고 대학원 공부도 좀 하세요. 예? 대학원 공부하니까 딴 얘기하고 있네. 예, 왜 숫자가 안 맞아요? 아 숫자가 안 맞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행이다. 여러분 그 1학년들 새내기 쌤이라 하다 보니까 1학년들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고민 많지만 1학년들은 여러분 고민 없어요? 여러분도 고민 많겠지만 1학년들은 더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학년들한테 전공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전공을 알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려는데 하지 말까요? 안 해주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전공에 대해서 다 아세요? 이제 과목들 거의 다 배우셨죠? 잘 모르시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4년 졸업할 때 뭐 내가 뭘 알아, 씨. 누가 나보고 다리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참 막막하죠, 여러분. 혼자 걸어서 징검다리 건너라 그래도 만들라 그래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돌다리 뭐 진짜 기둥까지 있는 거 만들라 그러면 휴, 딴 분한테 부탁하시지. 그런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졸업하고 개인적으로 다들 취업 준비? 대학원? 대학원 갈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돼요. 한 사람. 돼요. 좋아. 그 다음에 혹시 뭐 다 취업 준비해요? 시험 보고 그런 거. 저 뭐 고시 보시는 분은 없어요? 예. 뭘 하시든지 다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가 그 공부하는 비율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경쟁 대학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칼을 좀 더 가셔도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전통적으로 돈을 빨리 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몇 년째 이 얘기를 해도 대학원을 가라 해도 대학원보다는 취업 돈. 근데 조금 더 자기 그릇을 좀 키운 다음에 돈 버셔도 여러분 나쁘진 않다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제 심정상으로는 환경을 꼭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뭐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끌리는 그런 관해에서 그런 전공으로 대학원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건설 환경 쪽에 계속 있으려고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컨시스턴트하게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중급 기술자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부 졸업하고 취직하는 여러분 정도를 중급 엔지니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초급이겠죠, 그렇죠? 초급 약간 넘은 그 정도일 텐데 그 정도 엔지니어는 많다 하는 겁니다. 중급 과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진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모자라냐면은 고급하고 저급이 모자라요, 여러분. 고급은 어느 정도 고급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석박사를 하고 자기가 설계 능력이 있고 뭐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사람 모자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급이 모자라요. 저급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단순 노동직. 그러면 두 가지죠. 그래서 빡 터지는 시장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경쟁이 없는 데로 갈 것이냐. 내려가도 돼요. 여러분. 근데 내려가기 좀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까보다는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엔 내려가시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여러분 성향으로는 제 생각에 올라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것보단 훨씬 더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좀 더 낫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건설 뭐 되게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죠. 국내에선 뭐 끝났다. 뭐 끝났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100% 동의 못 합니다. 0% 동의하고 거기는 끝나진 않습니다. 건설은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도로 아니면은 뭐 항만 아니면 환경 기초 시설 한 번쯤은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보수하고 새로운 작업이 나온다는 겁니다. 스탠다드가 높아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려줘야 돼요, 수준을. 그래서 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선진국들 가봐도 여러분, 우리보다 몇십 년 전부터 잘 산 선진국도 보면은 이런 인프라의 GNP의 7%, 8%는 꼭 써요, 여러분. 그걸 안 쓰고는 인프라가 유지가 안 돼요. 자, 인프라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인프라에 그쪽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GNP 7, 8%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토목과 학생들이 100% 일을 할 수 있다? 그 숫자는 아니에요. 몇 명은 일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정도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잡이 없을 만큼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토목이 아무리 망가져도. 지금 안 좋은 건 약간의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거다 하는 겁니다. 곧 다시 풀려요. 지난 정권 때 그 일부 사업에 예산을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여력이 없는 거죠. 여력이 없는 거죠. 몇 년 후에 쓸 거를 지금 끌어와 가지고 그런 거지. 몇 년 후는 다시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업이 뭐 죽는 산업이다. 죽으면 뭐 이 산업 죽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요?
길 없이 상수도 없이 하수도 없이 교량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려고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있고 계속 그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그 새로운 스탠다드에 맞춰서 계속 새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걸 아주 새로운 안 짓겠지만 기존 거를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환경 쪽에 제가 한번 이슈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금 요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시책을 쓰려고 하냐면은 유럽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BAT라고 여러분. 그 메디아스 PAT 그거 아니고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라고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울시 하수처리장 하나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강요하냐면은 요구를 하냐면은 이런 회사 뭐 아니면 국가시설 다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해요. 지금 그 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그 기술이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냐.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처리 효율이 100이 들어왔을 때 90밖에 제거를 못 하는데 시장에 찾아보니까 95를 제거하는 놈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평가에서 나오죠? 나오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의무적으로 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90이 아니라 95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시공회사 다닌다, 뭐 대림산업 다니든지 현대건설 다닌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잡이 더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고급 기술자가 됐다면 기술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여러분 어떤 거예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계속 평가를 해주고 내가 새로운 기술을 주장을 했다면은 채택을 해주겠다는 거죠, 나라에서. 기존의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모든 기술에서. 그러면은 좋은 점은 이제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좋죠. 누군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돈 아낀다고 90만 제거하던 거를 이 룰에 따르면은 95를 제거하는 룰이 있으면 95를 꼭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기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하고 제공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더 생겨서 좋은 거고, 그쵸? 윈윈이에요. 그냥 복지라고 여러분 돈 나눠주는 것보다 이게 복지죠, 그쵸? 전 국민한테 복지잖아요. 내가 90이 아니라 95가 제거된 더 깨끗한 공기하고 물을 즐길 수 있다면은 복지된 거죠, 나한테. 그쵸? 아주 좋은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만 봐도. 환경은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을 충분히 닦아두실 만한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대학원 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뒤돌아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다 하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 경험에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대학원을 생각을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4학년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3, 4학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은. 뭐 과목 구조, 뭐 수공, 뭐 토질, 뭐 환경,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오는 봤는데 한두 과목씩 뭐 내가 어떤 과목은 내가 뭐 A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과목은 내가 뭐 C 받은 것도 있고 B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 과목을 A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걸 잘하나? 내가 확신이 안 쓰잖아요. 내가 진짜 그걸 좋아하나? 내가 진짜 소질이 있나? 또 어떤 과목은 내가 뭐 학부 때 잠시 그 과목 C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과목은 진짜 젬병일까?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외 여러 이 전공이 있잖아요. 일단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부터 지워나가세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C 받았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가르친 교수님이 너무 싫다거나, 아니면은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너무 싫다거나, 그러면 지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지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과목이 싫었냐면은 대학 다닐 때 측량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왠지 제 감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머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측량은 절대로 하지 마.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측량을 일단 지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했냐면은, 아, 구조하고 수공이 여러분, 우리 좀 아직 메이저잖아요. 근데 구조는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구조가 또 좀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역학 계산이 이 쌈박하게 떨어지고 이 물리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좀 같고요. 빡빡한 것 같고 물은 또 좀 너무 물 같고 이게 좀 너무 뭐랄까 구조에 비해서는 좀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이 룰이 그렇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지 않고 제가 배울 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잘 나가는 거 없을까 해서 저는 뭘 고민했냐면은 환경 아니면 교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환경 아니면 교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한동안 교통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통계도 많이 들었다고 실은 학부 때 제가 일부러 수학과 가고 통계학과 가서 통계학 듣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거의 뭐 자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 그쵸? 아무 우군도 없고, 노트도 없는 그런 데 가서 그냥 꿋꿋이 싸웠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제가 C를 안 맞았어요, 여러분. B로 마크를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듣고, 왜냐면 교통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OR 그런 것도 뭐 관심 갖고 그랬었는데, 막판에 생각을 해보니까 4학년 때 왠지 환경이 더 잘 팔릴 것 같더라고요. 교통보다는. 그래서 환경을 선택을 해서 전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줄여나가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인생에 딱 이거다 하고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오는 그런 전공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거 절대로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자친구 다 있으세요? 남자친구 다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없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이제 여러분 이 연로하신 나이에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이 나이에 뭐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어떤 여자를 만나면은 갑자기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면서 그냥 쟤가 내 천생연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걔다 하면서 걔 주위에 오로라가 막 나오고 그냥 음악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내 진짜 일생의 그 매치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기에는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여러분. 그 어떤 뭐 상대를 만나면 여러분 아마 그 좋아하는 그 오로라를 보기 전에 머릿속에서 약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맞죠, 여러분?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인물은 얼마나 되나 제 집안은 뭐 하나 죄송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얘기해서 제가 뭐 학교는 원하나 쟤를 내가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면은 부모님은 좋아하실까 인정합시다, 여러분. 솔직히 한 1분 내에 그 생각 쫙 할걸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 만나면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딱 그렇게 머릿속에 딱 그 텔레파시로 오는 그런 상대는 없는 거. 어느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대로 그다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 이 정도면은 괜찮지. 저 정도의 학생이면, 저 정도 남학생이면은 내가 이 정도는 뭐 참아가고 그런 건 내가 안 보고 살면 되지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딱 떨어지는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덜 이쁜 거 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이쁘게 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전공으로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대학원을 가려면은 초이스가 한 세 군데 있겠죠. 본교를 오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을 거면 카이스트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유학을 가든지 그 정도 되겠죠. 뭐 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뭐 포항공대나 광주학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렇게 가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뭐
뭐 충분히 뭐 여러분 선배들 통해서 얘기가 돌았는지 안 가는 것 같고, 카이스트는 아직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이스트 가면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리 학교가 메이저 서플라이어예요,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 우리 경쟁 대학인 서울대 연구대에서는 카이스트 안 가요. 카이스트 대학원 안 가는데 우리 학교에선 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저같이 나쁜 교수가 있으니까 뭐 피해서 카이스트를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카이스트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카이스트 가면 등록금 보장된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원, 우리 학교 대학원 와도 등록금 다 줘요, 여러분. 카이스트만큼 드려요.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더 받는 경우도 있다. 돈은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대로? 그쵸?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보기에는 한양대란 드라마는 없고 카이스트란 드라마가 있었으니까 카이스트가 더 쳐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차이 없어요. 차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카이스트 가시면은 여러분 적응하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카이스트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 여기 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훨씬 더 좀 주인처럼 잘 배우실 수 있고 더 좋다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수, 저같이 나쁜 교수도 있지만 교수는 여러분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어딜 가든 이제는 다 평준화된 것 같아요. 한양대 교수건 카이스트 교수건 아니면 뭐 지방의 제주대 교수님, 제주대가 나쁜 학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 좋은 학교예요. 예. 제주대 말고는 뭐 주제대 그런 데가 있다면은 그런 데 있는 교수님이건 다 평준화됐어요. 교수님은 차이 없어요. 차이 없고, 카이스트에 가는 이유가 순전히 그 장학금 시스템만이라면 생각을 다시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 여기 계셔도 BK 그런 것도 있고 훨씬 더 잘 배우실 수 있고, 여러 교수님들이 신경 쓰시니까 좋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카이스트 교수가 내가 보기엔 내가 더 잘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내가 모든 면에서 더 잘하는데 약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 만날 때 좋은 학생을 보내줘서 좋은 학생이 내 속으로 내가 언제 보냈어? 내가 알았으면 못 가겠지. 내가 이제 속으로 내 그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 학생이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랩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왜 왔냐고. 여기 있으면 그 교수님이 더 잘하고 더 큰데 왜 카이스트 왔냐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카이스트 100%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여기 계시면은 잘해드릴게요, 여러분. 가려고 환경 오시면 더 잘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가시려는 그런 생각을 파쇄하려고 제가 파쇄라는 걸 6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녹화했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이 녹화하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냥 안면 까고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 보고 카이스트에서 누군가 보면 어떻게 하지 이거? 올렸을 때 큰일인데. 보통 여러분 이런 동영상 틀 때는 앞에 보시고 끄시죠? 그쵸? 중간에 안 보죠? 그래서 중간에 했어요, 오늘. 자, 파쇄. 뭐 내용이 있겠습니까? 쓰레기 부시는 거죠. 그쵸? 왜 쓰레기를 부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쓰레기를 부시면은 부피도 감소하고 겉보기 비중도 증가한다. 여러분 쓰레기 이거 쓰레기 아니지. 이걸 쓰레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 쓰레기 봉투 안에 넣으면은 얼마 못 넣어서 꽉 차잖아요. 부셔서 넣어야죠. 부셔서 넣으면은 부피도 줄어들고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립지 같은 데서도 훨씬 더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라서 넣으면은 이게 생분해되는 놈이라면은 표면적이 넓어지죠. 표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미생물이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분해가 빨리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운반, 저장, 취급이 용이하고 매립지 수명 및 안정성 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또 파쇄를 하면은 여러분 육가물 분리, 물질별 분리 용이하고 선별 공정이 전처리가 된다. 육가물 분리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컴퓨터 같은 데서 뭐 어반 마이닝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반 마이닝? 요즘 마이닝 그런 게 광산에서 광물 캐는 거잖아요. 그런 걸 산에서만 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반 마이닝 그러잖아요. 쓰레기 같은 데서 다 이런 그 금속 같은 거 회수하는 거, 그 어반 마이닝 하나의 필드가 될 정도로 이 육가물가 아주 큰 필드가 됐죠. 그 다음에 비표면적 증가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경분포가 균일화되고 심리적인 이유에서도 이렇게 한다. 병원 폐기물 같은 경우, 병원 폐기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꼭 소독해서 버린다고. 그래서 근데 병원 폐기물 보면 여러분 별거 다 있어요. 주사 바늘, 꺼즈 그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거 주사 바늘 같은 거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 취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취급 잘못해서 찔려버리면 곧장 관두겠죠. 나 에이즈 걸렸다고. 그쵸? 그럴까봐 이거 다 부셔요, 여러분. 다 잘게 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런 파쇄가 아주 꼭 필요한 공정이다 하는 거죠. 근데 파쇄를 하는데 어떤 기계들이 있냐면 이런 기계들이 있다.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파쇄가 되리라는 게 생각이 될 거예요.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축이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는데 네 군데 이렇게 망치 같은 게 있는 거죠. 망치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쓰레기를 여기서 돌면 부서지겠죠. 이렇게 해서 빼내는 거.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쓰레기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양축에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 사이에 껴가지고 짜부를 만들어 버리는 거. 영화에 보통 나오죠, 여러분. 주인공이 먼저 떨어지고 나쁜 놈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 살고 나쁜 놈은 떨어져서 죽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케이스 이렇게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흐름이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요 축이 계속 돌면서 이걸 치면서 쓰레기를 부시는 기계적으로 이런 파쇄기들이 실제로 많이 쓰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별이라는 거는 쓰레기를 뭐 사이즈별로 분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스크린 요런 채치는 거죠, 여러분. 채치는 걸로 한다. 여러분 저 토질역학 시간에 채쳐 봤죠? 여러분 스스로 치셨어요? 아니면 기계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계로 하셨죠? 손으로 하셨어요? 그런 스크린 비슷한 거다 하는 겁니다. 수동이었어요, 항상. 여러분 보시면은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제일 위에 큰 거 가르는 채를 위에다 놓고 밑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채를 놓으면은 이렇게 좀 걸러지겠죠.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의 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밀도차 선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밀도차 선별이라는 거 이 원칙만 한번 알아두세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우리 꼭 쓰레기 쪽이 아니라 공학 쪽에서 많이 쓰이는 원칙입니다. 쓰레기가 여기서 떨어져요, 여러분. 쫙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쪽에서는 공기를 어느 정도 속도로 쫙 불어넣어줘요. 공기를 쫙 불어넣어주는데 너무 세게 불어넣어주진 않아요. 너무 세게 불어넣어주면 여기 들어온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야단하니까 적절하게 아주 무거운 놈은 떨어지고 그걸 이겨낼 정도고 가벼운 놈만 날아갈 정도로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자갈 같은 것들은 떨어지겠죠. 근데 자갈보다 가벼운 플라스틱 정도는 날아갈 정도의 공기 흐름을 쫙 조절해주면은 그런 건 약 떠올라 버리겠죠. 떠올라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쯤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바람이 없는 넓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겠죠. 중력에 의해서 바람이 없으니까. 반면에 공기는 일로 날아가 버리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벼운 물질하고 무거운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환경 쪽에서도 특히 어떤 방법 이걸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특정 가스 공기 중에 있는 가스를 이렇게 녹여내려고 할 때 이런 유사한 방법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밀도차 선별 방법. 그 다음에 자력 선별. 자력은 뭐냐면 여러분 폐기물이 이렇게 갈 때 여기다가 자석을 달고 이쪽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 여러분. 빼내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력 가지고 여러분 저희 실험소에서 특허낸 게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동아일보에도. 근데 아무도 안 사가대. 되게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어떤 걸 개발했냐면은 여러분 태안 그런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유조선이 밖에서 터지면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아직도 그래요, 여러분. 뭘 하냐면은 곧장 해경 같은 데서 가가지고 유화제라는 걸 뿌려요. 유화제라는 게 뭐냐면은 기름이 엉겨붙지 않게 하는 거죠. 디스퍼전트. 이 기름을 확산시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기름이 이렇게 뭉쳐요. 뭉쳐가지고 그게 쫙 가라앉아 버려요. 표면에는 없어요. 원래 기름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물 위에 뜨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 치사한 놈들이 안 떠 있으면은 차라리 이걸 걷어내기 쉬운데 이게 안 떠 있고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다고요, 여러분.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하기 힘들거든요. 이 오일 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그게 최악이기 때문에 이 뭘 뿌린다고요. 뿌려놓으면은 유화제라는 게 이 여러분 저쪽 토양오염에서 보신 그 계면활성제 있죠? 친수성, 소수성 부분이 있는 분자 구조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름을 쫙 퍼뜨려 놓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뭐 도포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빼낸다든지 뭐 그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인데 저희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자성 입자, 철입자인데 자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쓰였냐면은 요즘은 여러분 다 페이스아웃 됐죠.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생각나시죠? 그 테이프 보시면은 여러분 색깔이 어때요? 약간 갈색, 짙은 갈색이죠. 그런데 그 테이프의 제일 끝부분 가면 여러분 어때요? 투명한 부분 있죠. 제일 끝부분, 첫 부분하고 그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죠. 원래는 테이프가 그 투명한 거였어요. 투명한 건데 그 갈색에 뭘 입힌 거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요 자성을 띤 철입자를 얇게 입힌 형태예요. 얇게 입힌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그 철입자를 여기다가 쫙 뿌리면은 기름 난 데다가 확 뿌리면은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샥 뿌리면은 유화제도 잡고 기름도 같이 잡아와요. 그리고 뿌리자마자 곧장 자석을 들이대면은 샥 올라와 버린 거죠. 기름하고 유화제하고 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요 철입자를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간다면은 배 엔진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이 뭐 온도 뭐 100몇 도 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기름은 타잖아요. 기름은 타고 철입자는 다시 리사이클해서 또 뿌리고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잘해가지고 미국 토목학회 논문도 내고 그랬고 막 동아일보에서 기사도 내고 그랬는데 해경에서 전화 몇 번 오더니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해경도 어떠냐면은 사고 나면 찾아요. 근데 사고 안 났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잠시 생각했다가 금방 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개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분 반은 요즘 뭐 하냐면은 나노 물질 만들어요. 근데 그 나노 물질 저희 베이스가 뭐냐면은 가운데 요때 철입자 했던 그 경험으로 자아성을 띤 철입자를 가운데 놓고 나노 물질을 만들어서 오염 물질 제거하고 뭐 의학 쪽에도 쓰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합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성이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분. 그쵸? 분리하는데 아주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심플한 게 어디 있어요? 뭐든지 붙여가지고 자석만 되면 나와주니까 최고죠. 뭐 화학적으로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원심 분리할 필요도 없고 뭐 필터 할 필요도 없고 자성 최고입니다. 자성을 쓸 수 있으면은 자성을 쓰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을 쓰는 이런 분리법 쓰레기에서도 씁니다. 보통 금속을 제거할 때 저렇게 쓰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압축. 이 압축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예. 내가 뭐 거짓말했나?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예.